오늘은 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빠르면 오늘 중으로 여당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현 정부 친증시 정책 기대가 컸던 만큼 이 문제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세법 개정안 나온 뒤에 이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었죠.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지위 심상치 않을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자세히 파헤쳐 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저희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간밤에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장면들 저희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뉴욕 증시 오늘 3대 지수가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보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역시 그 경기 둔화우려도 나오긴 했습니다는 트럼프 노이즈 현상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노이즈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끊이지 않는 트럼프 관세. 그럼 우리 서원영 이렇게 PD께서는 그 밑에 자막에 롤러코스터 관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끊이지 않는 관세 문제. 그래서 오늘 그 품목별 관세 문제, 우리 주식시와 관련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같은 그 의약품에 대한 하이 트래픽 텍스 고관세 부과 방침은 바뀌었죠. 그 의약품에 대해서는 200% 정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8월 1일 날 상호 관세에 이렇게 1차 연장한 3주가 끝나면 트럼프 관세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트럼프 관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트럼프는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를 끌어간다. 그게 추가 관세 문제든 환율 문제든 아니면 안보와 관련된 문제든 계속해서 끌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 그렇습니다. 이 관세에 따라서 피로도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이 고용통계국장에 대한 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파월과 연준의 흔들기로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서 PD께서 속보를 했습니다는 이번 주 중에 파월의 후임자를 임명하겠다. 아까 속보로 나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금주내로 연준 이사 지명할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4명의 후보니까 연준 이사에 이어서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 중에 의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로서 거론되는 사람이 대부분 다 페드의 의장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각대에서 이사는 곧 의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고용통계국장 해고 문제가 인해서 조만간 파월 후임을 거론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도 주체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역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기존에 말씀드렸던 워시라든가 그다음에 케빈 해셋 똑같이 케빈 워시, 케빈 해셋 이 칭찬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거론할 가능성이 지적했습니다. 이게 누굴까? 인터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 학계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해서 친트럼프 성향을 갖고 있는 이렇게 테일러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4명의 후보 이외에 이렇게 그런 것도 나오는 것도 시청자분이 이 테일러 교수는 통화 준칙의 테일러 준칙을 마련했던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사람이 거론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떨어졌죠. 결국 트럼프 피로도 급증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다우보다도 사실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고 시간의 시장에서도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치로 바뀌긴 했습니다는 나스닥 선물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사실 월가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용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니 옐런 이분은 이제 페드 의사로서 가장 오랫동안 경력이 있고 페드 의장으로서 여성 첫 의장이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재무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점잖으신 여성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작심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바나나 공화국인가? 미가 바나나 공화국인가? 이거는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점잖았던 제니 앨런이 바나나 공화국인가? 이게 결국 트럼프의 피로도죠. 수시로 왔다 갔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트럼프가 결국 그 관세에 대해서 조치를 전부 기억할까 하는 그런 것도 바로
이 캐션을 그리는 게 트럼프의 피로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닛 옐런 전 페드 의장이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이냐, 그러니까 네. 소규모 국가 수준이냐 이렇게 일갈했던 것들 참고해 볼 만하고요. 한국 증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빠르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이 여당의 입장이 오늘 중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대체로 이번 주에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도 이제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모두가 관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오늘부터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정책 권고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은 이게 단순히 세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과 관련돼 있는 다른 문제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다고 해서 또 세법 개정에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아니다 해서 원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하루아침에 주가 흐름 가지고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는 아주 바른 지적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증시 흐름이 좋다고 해서 세법 개정을 그대로 간다. 이게 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오늘 정부에 대해서 정책 권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아시겠습니다만 친지 정식 표방해서 코스피 5천 도달하겠다 해서 사실 이 문제가 들고 과거에 그 통수권자들이 그 공약에서 내들 때는 3천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5천이어가지고 자 이번만 될까 말까 하다가 실제로 정책적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만은 다르다 하는 각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흘릴수록 기대감이 돼서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서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던 때가 공개됐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직후인 4월 중순 이후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스피가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그 허니문 랠리냐, 코리안 랠리냐 해서 제가 신한국께서 말씀하신 코리안 랠리 이런 표현을 해서 그만큼 기대가 높았고 어디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각종 해외 기관에서도 한국의 코스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올해 국내 증권사에서 연내에 4,000포인트 도달하겠다 하는 기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 이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이미 시청자분이 체감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죠. 역시 그렇구나. 변한 것이 없지 않는가. 이 표현은 시청자분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증시와 관련된 문제가 대지요건 하향한다든가 그다음에 거래소 인상한다든가 또 분리과세 구별돌 세율이 인상한 것은 전부 네. 증세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자금을 이동해서 국부를 증대시키겠다. 국민의 재산을 준다 하는데 지금도 부동산 세제가 증시 세제보다 낮은 상태거든요. 근데 세법 개정에서 증시와 관련된 세제가 더 올라가면 이건 요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세법 개정안 나온 이후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비롯해서 해외 시각들이 지금 보고서들을 보면 제가 약간 가슴이 아픈데 네네. 그런 시각들이 변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죠. 네, 사실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이제 내놓는 보고서 보면 예. 과거에는 우리가 개정이 나오면 좀 그 반응이 늦었습니다. 좀 신중하게 파고했는데 이때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사실 세법 개정안 이후에 한국의 투자 비중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에 현 정부의 친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7월 달에 우리 그 주식을 한 5전 정도 거의 쇼핑이다 하는 표현만큼 아주 대거 매집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만큼 실망한 모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MSCI 관련되어 있는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대형 IBS로 한 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대형 플레이어일수록 한국 투자 비중을 이렇게 축소한 것도 시청자분이 어제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도 나왔고 그래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법 개정안이 나오자 즉각적인 반응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기대가 컸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해서? 현 정부의 증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높은 제목 중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한국의 재산 증식수단, 국민의 부의 증식수단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 되어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잉크가 마르기 전이니까 생생합니다. 이걸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지금 이렇게 신행법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동산에서 증시를 되려면 한국의 재테크의 자금의 추세가 변동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추세가 변동하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을 지속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쪽을 주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증시와 관련된 세제 혜택에서 증세를 해놓으니까 결국 지금은 부동산의 수익과 주식의 수익과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이 월등히 더 높아지는 이런 추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그리고 국민의 재산 증식수단을 주식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뭐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은 즉각적으로 한국의 투자 비중을 낮추게 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지수들이 좋았습니다. 한국 지수 좋았고 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서는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한국이 재진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보고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악재가 좀 크게 터졌습니다. 네,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에서 굉장히 크게 다뤘죠. 뉴욕타임스가 점처럼 종합적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적인 니케이 신문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밝게 봤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도 피날레가 됐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이 올해 정례평가, 이제 2월이 되겠죠. 2월에 정례평가에서 사실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도 속해 있겠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증시, 현 정부의 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때 블룸버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증시 미국과 일본보다 매력이 높다. 매력이 높다. 왜 그러냐? 이 점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아서 그러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그러냐? 정책 요인을 더 주목해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증시 정책, 그리고 MSCI 이렇게 개선에 따른 제도 개선 이런 것을 상당히 전향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빠르면 이렇게 6월달 정례평가에서도 한국이 MSCI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느끼는 부분에서 다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명확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이 친증시 정책도 지속 가능성 여부를 참 한번 외국의 MSCI 지수라든가 이 고객들의 자금을 무한한 자금을 많은 자금을 이끌어준 행위에서 오는 MSCI 지수의 벤치마크 지수로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요인도 정부의 정책도 사실 지속 여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블룸버그가 6월 초니까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직후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한번 지켜보자 하는 용의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으로 제도 개선이 됐지만 느끼지 못한다는 측면. 두 번째는 블룸버그가 나온 보도 당시에 현 정부가 출범했던 초기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친지 정책을 포병했습니다는 벤치마크에 지성하는 많은 자금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지속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6월달 정례평가에서는 한번 미루자. 그래서 블룸버그의 보도가 사실 너무 성급했다 하는 이런 쪽의 결론도 시청자분이 잘 아시고 있다. 근데 그 보도가 나오는 데에는 뉴욕타임스, 니케이주에서 함께 굉장히 한국의 현 정부의 친지적 시대에서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세법 개정안 문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증시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 우상향 가능성을 높여하는 이유와 결부가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단타, 지금의 상황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요 기업들이 특히 퇴직연금 같은 것들 DC형으로 전환시키고 이 증시에 대해서 연금 투입량 높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증시의 우상향 문제가 결국 직접 투자자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노후와 점점 더 결부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이거를 보고 있는 줄 알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많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5천 특이 뭐였냐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들립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진행국에서 잘 지적했습니다는 단순히 하루 이틀,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 모든 상품과 관련돼 있고 네. 다 문제가 결부돼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오늘 지적하는 문제가 정부의 현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국민의 신뢰도를 높게 하기 위한 방송이다 하는 것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현 정부 코스피 5천에 대한 의지는 강했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5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면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5천 특위가 하면 서로가 의견 조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는 얘기는 엉뚱한 얘기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굉장히 실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MSCI 선진국 지수 TF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MSCI 선진국 편입을 통해서 5천 도달하겠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MSCI 지수의 선진국 편입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자, 패시브, 좀 지수 추정이니까 전부 패시브 펀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MSCI 선진국 편입한다 하면 일부 기관에서는 60조다 이렇게 70조다 얘기하는 거 있지만 최소 40조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 1조 원 정도, 그때그때마다 코스피의 변동폭은 다르지만 과거 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 한 50포인트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0포인트에 50조다. 그러면 40을 곱해이죠. 1조가 50포인트니까 2,00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러면 3천에 코스피가 3천에 출발했으니까 2,000포인트 하면 5,000포인트가 도달하는 거죠. 네. 근데 세법 개정안 이후에 모건 스탠리라든가 이런 데 한국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는 MSCI의 편입에 있어 상당히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 이게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감지수 이렇게 해서 집권기간에 MSCI 지수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입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는 편입돼야 됩니다. 근데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벌써부터 이것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기류도 감지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코스피가 5천 가려면 이 40조 이상의 외국인 자금 유입돼야 되는 게 맞고, 네네.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돼 돈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적어도 시점을 생각하면은 이 정부 내에서 그게 되려면 늦어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 초반에는 한국 증시가 선진국 예비 명단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례 평가가 대충 5월 말인가 6월 초니까 예. 현 정부가 대부분 6월 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례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년에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 편입해야 된다. 세법 개정하는 사람들 꼭 좀 이 문제도 이거 감안해 가지고 이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안을 내두는 국회의원분들도 이 점을 꼭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실 한번 선진국 예비 명단에 올라갔다가 탈락됐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대로 가면 쉬운 길을 가겠습니다는 이것도 상당히 험난한 길입니다는 잘 가다가 2014년에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부정부패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비 명단 탈락해서 사실 신흥구로 전락했습니다. 낙인 효과를 극복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비해서 2배 이상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시청자분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러면 2014년에 탈락됐던 요인을 지금 얼만큼 개선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시장 접근성을 둡니다. 시장 접근성은 제도 개선에 따른 시장 접근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제도를 개선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뭐냐 그거 믿고 들어올 때 벽이 생기면 체감적인 시장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MSCI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시적인 환전의 문제, 그다음에 원화의 달러에 대한 태안성 문제, 외국인의 등록하는 문제, 공매도 문제, 이거는 어느 정도 또 영문자료 공시는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느끼느냐 할 때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실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는 사실 외국에서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된 제도 개선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도는 개선했다.
근데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올 때 느끼지 못한다. 이거 항상 지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핵심적인 거는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거. 그 핵심적인 게 뭘까?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시장자 가장 문제는 국민들도 세금 문제가 가장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세금 문제가 가장 접근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 핵심적인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법 개정 이후에 사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던 것도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들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읽혀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네. 세법 개정안이 수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됐을 경우에 이것이 코스피의 MSCI 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FTSE 지수와 MSCI 지수 간의 한계의 위치가 지금 상당히 다르고 예. 왜 FTSE 지수와 MSCI가 서로 왜 이게 다른가 하는 그 이유는 보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 세법 개정이 장애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대 지표, 벤치마크 지수는 증시과 관련해서 FTSE 지수,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와 모건 스탠리 지수 이렇게 되는데요. 자, 하드웨어 지수는 뭐냐?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것은 FTSE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물론 이제 변경할 때 MSCI 소프트웨어 지수입니다. 그러면 한계지는 뭐다? 자, 하드웨어는 1인당 GDP로 보면 한국 선진국이죠. 그래서 한국은 FTSE 지수에 2009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지수를 중시하는 MSCI는 2014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도 탈락해서 신흥국입니다.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관련해서 세법 개정하는 사람들보다는 저희들이 국제금융시장에 36년 동안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 물론 저희들이 미천합니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정책 당국자보다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 이익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매년 정례평가에서 봐왔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명확히 비교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경륜과 이런 그 지식적 측면에서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부족합니다는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SCI는 정량평가가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는 앞서도 말씀드린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꼭 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세법 개정 문제는 시장 접근도에서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으로 파이낸셜 타임 MSCI 지수에 이렇게 지수 편입 이상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변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 금물입니다. 예. 이건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해석해야지 이걸 가지고 여야 간의 정치 쟁점화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이 문제를 대해서 보수, 진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쟁점화에 대해서 시장의 체감적인 느낌을 더 어렵게 합니다. 꼭 좀 특히 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에 꼭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당 입장에서 안을 보겠다 해다 이렇게 다 보니까 지켜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치 쟁점화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을 좀 더 넓혀서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단순히 증시 5천, 3천 이런 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외국에 대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 국격, 국가 신뢰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신행국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국의 대외 국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 지원은 전부 선진국입니다. 예. 1인당 GDP, 무역규모, GDP 다 무역입니다. 근데 한국이 선진국일까? 시청자부터 여쭙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을 그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금융이 실물보다 3대 1 정도 높습니다. 금융 부분의 후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드웨어는 분명히 세계 10위권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다른 지수, 금융과 관련된 금융이 다른 지수. 자,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1999년에 선진국에 편입됐습니다. S&P도 2008년에,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2009년에 폐했습니다. 유일하게 시청자분이 선진국을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 MSCI 지수입니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신흥국입니다. 금융계제는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세법 개정 문제는 지금 신원격에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는 단순히 이게 뭐 세금 증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주가가 하루 이침에 오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명실공히 한국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선진국을 위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그 여당 입장에서도 관련돼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분께서도 이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번에 세법 개정안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을 꼭 좀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